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4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침체된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대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광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에 또다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선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공회전도 금지됩니다. 친일파 인사들이 교가를 만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입학식 때 교가 제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가운데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신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갖도록 정비해 원주민도 정착시키고 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하겠다는 건데요. 광주에서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모두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동명동 일대 등이 대상 지역으로서 모두 1,800억 원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광주역 사업의 경우 이달 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화 콘텐츠 산업공간이 조성되는 등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600여 개가 창출되고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통, 상업의 중심지,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 과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충분히 매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백운광장 일대를 포함해 앞으로 2021년까지 3년 동안 16곳의 추가 선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부 발표에서 백운광장이 추가로 선정되면 580억 원이 투입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 남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됩니다. 착공 예정되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백운고가 철거하고 함께 이렇게 시행이 되면 상당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광주지회가 무기한 계약 연기를 철회하고 모든 유치원을 정상 개학하기로 함에 따라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한유총 광주지부회는 그제 비상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회의한 결과 광주 지역 전체 유치원을 정상 개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학 연기를 확정했던 광산구의 유치원 한 곳도 입장을 철회해서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학합니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유아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주말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시내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주 정차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표적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과 광주의 인연을 짚어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해방 직후 전재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었던 광주 백화마을. 지금은 빽빽히 들어선 아파트 속 백화아파트라는 이름과 아파트 옆에 자리 잡은 역사공원에서만 어렴풋한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쟁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와 집 없이 떠돌던 6살 어린 소녀는 이 백화마을에서야 제 집을 갖게 됐고 부모님 7남매와 더불어 삶을 꾸렸습니다. 그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집터엔 이제 집을 지어준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구생 선생님이요. 이명규 백화마을 거주민입니다. 진짜 나는 감격했어요. 감격이고.
여기서 살았더니 그런 걸 전혀 몰랐어. 해방 직후인 1946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은 광주 천변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전재민들을 도우라며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옹기종기 방 한 칸짜리 작은 주택 100채를 짓고 100가구가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백화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가난한 동포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은 광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1948년에 서울 송동구 금호동에 김구 주택을 또 마련하시고, 판자촌이 아파트 개발에 밀려 사라지자 김구가 남긴 따뜻한 결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움직임이 모여 백화마을에는 전국 두 번째 백범 기념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나 정영재 또 시민사회나 학계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지역 부분은 좀 보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되고 그 백범 선생님이 행하셨던 그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불환과의 환불균. 나라를 책임진 사람과 가정의 가장은 적게 가진 것보다 모두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김구의 정신은 소외되고 공궁했던 백화마을 전재민들에게 삶을 되찾게 한 나눔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친일파 인사들이 교가를 만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입학식 때 교가 제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가 작사가 작곡가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이 만든 교가를 사용 중인 학교는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광덕중과 광덕고, 대동고 등 6곳은 올해 입학식을 진행할 때 교가 제창을 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자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남 지역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협력 기여 방안 등 대학 자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우수 모델을 만들어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 등에 대응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도내 모든 대학으로 공모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대중교통 이용객 가운데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고 도시철도 이용객은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대중교통계획 보고서를 보면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 2013년 1억 5,200만 명으로 재작년 1억 3,400만 명에서 연평균 3.0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이용객은 2,800만 명에서 5,1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5.7%에 이르렀습니다. 버스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주 이용층인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데다 신규 택지 개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가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서 시내버스 정류소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터미널 맞은편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정류소 분리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로 시내버스와 택시의 승하차가 분리되고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도 별도로 운영해 교통 혼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상담 가운데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소비자 상담 14,600여 건 가운데 라돈 검출 침대가 5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지와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기 방어를 행하는 이 저항권,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시민 저항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우 교수에게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 약 6만 평 정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상북도 상주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 두 곳을 선정을 했고요.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농민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농업 진출을 바라는 대기업의 우회 도로가 될 것이다 라며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 탈락 이후 재공모에 지금 전라남도가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역 농민단체들이 또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 이무진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한 가구당 적어도 인구들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한 가구당 적어도 2.1명을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출산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명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떨어지는 인구 때문에 우려가 몹시 큽니다. 이 출산율의 하락,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실효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정치하는 엄마들 정하나 활동가와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이 시각 북문대로 예수교차로에서 우남 사거리 구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죽봉대로 교직원 공제업 사거리에서 이마트 광주점 가는 길 역시 신호 대기 차량들 길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요. 아침까지 제주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역시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안개가 심한 구간을 지나실 분들은 안개등과 비상등 꼭 이용하시고요. 다른 날보다 앞차와의 간격 더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시민 저항권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5.18을 부정하고 왜곡 폄훼하는 망언 세력들의 행태를 막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근 있었던 5.18 관련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또 오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를 하신 분 연결해서 이 저항권, 시민 저항권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왜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더 뜻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우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먼저 이 저항권 사상의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양 서양 공이 고대부터 이 저항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민본주의와 왕도주의에 기초를 두고 폭정이나 학정을 일삼는 군주에 대한 역성혁명론을 전개한 바 있고요. 네. 서양에서도 고대 중세에 걸쳐서 역시 그 폭정을 일삼는 왕을 백성이 폐위 내지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이 폭군 폐위론 내지는 폭군 방벌론의 형태로 저항권 사상이 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근대에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계약서를 전개한 로크도 그런 계약론에 입각해서 계약 정신에 반하는 폭정을 일삼는 그런 이 군주를 폐위할 수 있는 네. 그런 이 저항권 사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 모두 다 이 저항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사상가들이 주장해 왔다는 이야기신데요. 예.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쭉 그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봐도 이런 저항권들을 통해서 이 군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항권들을 통해서 군주가 바뀌고 권력이 이체된 그런 사례들도 좀 예를 들어주시죠. 멀리 갈 것 없이요. 이런 우리 현대사에서도 대규모 이 국민들이 이 독재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권을 행사한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성공한 예가 대표적으로 이제 4.19 혁명, 네. 6월 민주항쟁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도 5.18 광주 민주항쟁이나 부마 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군사 독재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독재 항고를 했었지요. 네. 이것을 저항권 행사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1979년 김재규 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이 살해한 사건도 네. 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1980년 신군부의 압박 속에서 당시 대법원이 네. 김재규와 그의 이 명령을 이행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그냥 내란죄 등으로 이 유죄 판결을 했지만 네. 당시 소수 의견은 그것을 이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통 이야기하는 불복종과 이 저항권의 의미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시민 불복종은 저항권과는 달리 어떤 정치 체제가 이 완전히 불법 체제로 전락했거나 네.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국가에서도 이제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시민 불복종론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수단과 관련해서도 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은 물론 이설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비폭력적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그러나 네. 저항권은 폭력을 비롯한 이 헌법이 금지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죠.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적인 전제가 이 저항권은 어떤 체제가 불법 체제이거나 네. 내지는 불법 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는 반면에 시민불복종은 그러한 상황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왜곡되고 잘못된 정권, 그다음 힘 있는 자들에게 이 폭력을 가지고라도 항거할 수 있다. 이게 저항권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형법에 이야기하는 개인들의 어떤 정당 방위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대시킨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저항권이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국민들의 어떤 권리들 그리고 힘들을 유지해가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저항이고 그다음에 행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항권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 저항권을 함부로 인정하면 저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권력에 이제 폭력적으로 또는 비폭력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저항권은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 어떤 반민주적 질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이 통치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반민주적 질서가 이미 관철됐거나 또는 그러한 체제로 어떤 민주 체제가 전락할 위험이 있을 때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국민에게 저항권, 권리로서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일반 이 국민에게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저항 의무까지도 존재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민주적 질서 속에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80년 당시 신군부의 반민주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5.18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고 싸웠던 것이 바로 이 정당한 이 분노 속에서 나오는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이 시민 저항권을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교수님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항권의 사상의 정당한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 권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은 국민의 이 뜻을 받들어야 되고 또 이 공동선을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국민들이 이 권력을 통치자들한테 위임한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그 권력을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주권자가 주권을 회수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정당화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권자로서 주권을 회수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저항권이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이렇게 저항권의 의미를 가지고 명시됐을 때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광주라고 하는 어떤 지방에서 일어났고 또 당시에 신군부의 이제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저항의 목적을 일시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을 질적 양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이 결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레짐의 포갑을 뚫고 이 87년 6월 항쟁을 낳고 마침내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얻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밑바탕 어떤 계기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군의 이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면 이와 같은 이 광주 민주항쟁의 정신이 우리 이 국민들 모두에게 이제 소중한 가치로서 계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간단 없이 이
광주 민주주의 항쟁을 폄하하는 그런 시도가 행해지는데 네. 그러한 폄하 시도의 이 근거가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네. 그거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부정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네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면 네. 결국 이제 네. 제대로 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런 왜곡과 네. 폄훼 자체도 없어질 거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고요. 이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조문에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취임 후 이 5.18 행사에 또 오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아직 국회에서 이런 헌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앞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현실로 옮기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그 정치권이 과연 이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 부마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합의할 것인지 네. 좀 쉽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 세력들에게 우리 이 장래의 네.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5.18 광주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을 헌법 이 전문에 담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어떤 특정 지역의 이 문제나 네. 혹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전 세대 그리고 전 국민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 국민이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걸 헌법에 이 담음으로써 이 생생한 어떤 이 교육의 자료 네. 그리고 이 정치의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이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그런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주시는 네.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 축소시키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 이야기 속에서 결국 5.18은 정당한 시민 저항권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어떤 활동이고 움직임이었던 생각이 드네요. 물론이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농민단체들도 전라남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참여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왜 농민들은 이 스마트팜 사업 반대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의 이무진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전국에서 4개소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 개, 합치면 3천억 정도 가량의 돈을 들여서 생산과 교육, 실증 연구센터를 동시에 좀 만들겠다는 대규모 시설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네네. 작년에 김제하고 상주가 선정이 됐고요. 네. 이번에 2차로 이제 정부에서 2곳을 더 선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스마트팜 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일단 스마트팜 4차 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스마트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혁명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농업도 변해야 된다라는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참여하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안 쓰더라도 다른 곳에서 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정부가 돈 준다니까 우리가 받아서 해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예산을 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좀 전남도도 덤비는 것 같은데 왜 농민단체에서는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 네.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좀 일단 머리에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밸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 사업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팜이라는 건 생산 시설인데요. 네.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존에 어떤 시설하우스 재배 그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보강을 해서 하면 훨씬 수월하게 생산 시설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한 곳에 7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 이제 밸리 사업에 중심이 밸리 사업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일단 그 700억 원이 직접 투자되는 것은 대규모 토건 사업의 중심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사업으로 매년 이제 청년농 50명을 배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50명을 배출하는데 700억 원을 들여서 배출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고 나머지 사업이 보면 실증단지, 보육시설, 물류센터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700억 원의 대개가 이 기반시설에 사용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첫 번째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7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5년 이후에 향후에 얼마만큼 지방비가 더 투자될지 모르는 어느 정도 좀 감당을 지자체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는 깜깜이 사업인데요. 예, 지자체가 여기 지금 정부가 그 정도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내용들을 접하면서 당황했던 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50명들 해마다 50명을 지금 청년 농부를 만든다는 그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50명이라는 것은 이 돈 대비했을 때 너무나 만들어낸 인력들이 지금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느껴지는 게 이런 대규모의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이야기하시는 조그맣게 중농 또 소농들은 이 생산 유통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소외되면서 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유통 구조 속에서 대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을 다 지금 잠식해 버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그런 부분들이 농업에서도 나오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좀 생기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런 대규모 투영자 시설이 예전에도 농업계에 좀 있었거든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유리온실 사업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때 동부팜 한농의 수출입 단지 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거기서 이제 수출을 해서 요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 단지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만 수출이 되고 나머지 80%는 국내 농산물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기업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농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장 이제 유통뿐만이 아니라 직접 생산해서 유통까지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건데 농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한 걸 반대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50년 정도의 청년들을 그 지역에 귀농을 시키겠다라는 목표, 일자리 창출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만한 명분을 가지고서 기업들이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지분을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회적인 전술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좀 의심을 하고 있죠. 결국은 대기업들이 이런 농산물의 어떤 생산 구조 속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아져 있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환경 변화를 틈타서 다시 이 스마트팜의 이름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하려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이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 또는
이 생산자들 또 농민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네, 예,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기업들의 농업 진출을 하기 위한 로비에 의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이 사업 안에서도 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보면 식증센터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 식증센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실상 대기업들이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그래서 이 사업은 애초부터가 기업들이 농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회 전술로 꾸준하게 로비를 통해서 만드는 사업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금 농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주민들이 농민들인데 이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예, 좀 꾸준히 좀 제안을 하고 저희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제안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도지사님 입장도 어쨌든 보완을 해서 좀 더 좀 잘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입장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보완을 해서 잘해보자는 의미가 결국은 중앙에서 돈 준다니까 일단 받아서 한번 사업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면은 문제는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하시죠. 농민단체가 지금 이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 말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여기에 투자되는 엄청난 지방비나 국비를 가지고 전남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종잣돈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좀 농도인 전남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이런 예산이 사용이 돼야지 선택된 몇몇의 사람이나 규모화된 이런 방식의 그 농정은 이제 부시대적 농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농민들 중심의 농정으로 좀 전남도가 좀 더 사고를 좀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광주 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연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0.98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채 1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지금 낳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도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그리고 정부는 끊임없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먹히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다. 이 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임 여성이라고 한다면 합계 출산율을 계산할 때에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한 여성이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몇 명을 낳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느냐, 요 출산율인데 이게 0.98이라면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는 여성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명도 채 안 되니까요. 예, 그게 합계 출산율의 의미고요. 이게 아까 OECD 국가에서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거는 뭐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느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대를 잇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큰 어떤 가치였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대를 더 이상 잇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정도죠. 왜냐하면 이게 여성이 안 낳는다고 결정하고 뭐 주변에서는 다 나라나라는데 여성들의 뭐 출산 파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진단이 정말 그러니까 냉철하게 진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 출산율 하면은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 비율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성의 문제처럼 볼 수 있겠지만 실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고 여성들에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이게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출산율만 OECD 최저가 아니라 자살률이 또 최저죠. 최고죠. 네. 그러니까 살기 싫은 사회라는 거죠. 살맛이 안 나는 사회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출산율이든 자살률이든 좀 손을 댈 수 있는데 계속 어떻게 이렇게 뭐 신혼부부 또는 젊은 여성에게 뭘 지원을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는 예산을 좀 투입했다고 하는데 네, 개선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최저, 자살률은 최고.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녹록하지 않더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40대 초반입니다만은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아니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잖아요. 그죠? 막 살기 힘들다 하지만 다들 주머니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휴대폰 다 주머니에 차고 있잖아요. 특히나 청소년까지. 그런데도 뭐가 살기 힘드냐는 말도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OECD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 나오고 국가마다의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 사회 좀 문제 키워드는 양극화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고 이제 어쨌든 과거처럼 노력하면 뭔가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지고 이 양극화가 또 대물림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출산율하고 연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를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양극화 때문에 희망이 없어진 사회라는 이야기이신데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3만 불이 넘는 1인당 국민소득 속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최저라.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진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12년간 126조를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이 왜 그대로냐. 그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잘못이니까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기도 한데 언론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출산율이 다시 1.8, 1.9, 2명대로 이렇게 회복이 된 그 OECD 중에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그 가족 지출이라고 해서 이게 출산율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는 이름 붙인 국가는 하나도 없고요. 이 가족 예산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교육 복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쓰이는 이런 돈인데 한국은 아직도 그 복지 지출이 OECD에서 이제 최하 수준이라는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 관련된 예산을 120조 넣었다 그러면 그 120조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다른 상대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국부라고 하죠. GDP를 많은 부분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 뭐 압축적인 개발 시대처럼 네. 도로를 뚫거나 이런 뭐 SOC라던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는 많이 투자하는데 네. 실제 사람에게 쓰는 건 무슨 돈을 낭비한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뚫고 뭔가 결과가 남는 게 아니라 복지는 저렇게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퍼주면 뭐 문제가 될 것처럼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부라는 게 무슨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기업이 아니죠. 네.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만 나게 하는 거가 최종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외로움도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나이는 그러니까 이 기대의 수명은 많아지고 해서 그런 정도로 이제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의 행복인데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20조를 쏟았다는 게 많은 금액이긴 한데 비교적 많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액수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사실 패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아까 여성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이를 하나 출산을 하면 작년에 자유한국당 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출산 장려금을 몇천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뭐 EU 그러니까 OECD 중에 오스트리아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 벌써 한 아이를 출산하면 2천만 원 상당한 돈을 주었고요. 오스트리아 출산율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30년 전에서 지금까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산율을 2명대로 높인 국가들은 뭐가 다를까 했더니 그런 국가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회사에서 잘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외벌이 중심의 경제로는 어렵고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제도서부터 법서부터 모든 것들이 남녀가 같이 돈을 벌고 같이 가사도 하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여성들이 고학력 상태에서 출산하고 자기의 모든 사회적 경력을 포기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 힘든데 노동을 빼고 복지와 어떤 예산으로만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또 진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정책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가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이면서 출산율을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딱 맞아떨어진 정책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액수 자체도 작지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했을 때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준다거나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을 점점 무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나와 있고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부분에 대해서는 별 고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라던가 또 학업 성취도들이 남성보다도 뭐 비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더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아이만 낳으면 갑자기 집에 있어야 하는 이 상황들을 뭐 개인들이 뭐 판단하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들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구나. 그러면 낳지 말아야겠다. 결혼이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가님 우리가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정책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나 힘든데 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자유실현할 수 없는 환경들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높아질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남성들이 이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 여성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남성들의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에서 제대로 편하게 쓸 수 없다면 누가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큰 변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과거에는 여성이 전담했고 집안일이고 과거에 남편들이 밖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온 일은 이제 바깥일이고 좀 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출산, 가사노동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라 하지만 뭐 아이 낳으면 한국에서는 이제 아줌마가 돼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 맘충 이런 말까지도 있고 이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산한 여성이 하는 일이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한 여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계층이 아닌 것이죠. 네. 이런 것들부터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네. 이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 일 자체가 존중받고 엄마 아빠가 네. 상당히 멋있는 이런 일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출산율 높이려는 노력에 비해서 이 일 자체는 되게 폄훼되고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돈 버는 일은 중요하고 아이 낳는 것들을 쉬쉬하자. 그러니까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이제 너 미쳤냐 소리를 듣거든요. 네네. 너 승진 안 할래 이런 거죠. 왜 부인 왜 아내가 그렇죠. 무슨 일 있어 왜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부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과 을 지역위원장이 7개월여 만에 확정이 됐네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은 약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사고 지역위원회로 분류돼서 공석인 상태로 그동안 있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민주당이 전국 20여 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공모를 마치고 20여 개 이렇게 후보를 지역위원장에 선출을 했었는데요. 네. 여수 지역만 유독 그때 1월달에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재심의를 통해서 2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여수 갑 지역에는 주최는 전 여수시장이 그리고 울 지역은 정기병 변호사가 각각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5대1 정도의 이렇게 경쟁률을 또 보이고 또 재심의까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혼란도 이렇게 컸었는데요. 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됐다 보니까 후유증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2월에 발표했던 첫 번째 심사에서는 주최란 전 시장과 권세도 전 여수시장 후보가 이렇게 당초에는 선정이 됐었는데요. 재심의를 통해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각각 여론조사를 2월달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합산 점수를 반영해서 각각 주최란 전 여수시장과 정기용 변호사가 최종 확정 발표됐습니다. 네. 지금 갑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 그다음에 을은 정기병 변호사, 앞으로 또 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또 이 정치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입주하고있는 남해화학이 지역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GS 칼텍스에게 서울 30마리를 지원해달라.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제안인데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럽다면서요. 무슨 사연입니까? 네. 최근에 남해화학이 지역 농가 지원 명분을 내세워서 GS 칼텍스에게 서울 30마리를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해서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남해화학은 여수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지역 농가가 여수가 아닌 타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또 한다고 하다 보니까 네. 평소에 사회공헌 사업이 미비한 남해화학이 지역사회에서 문총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남해화학이 여수 판단 입주사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GS 칼텍스에게 이렇게 속대 30마리를 지원해달라고 했는지 뒷말이 굉장히 지금 무성한 상태인데요. 네. 남해화학은 지난 11일 공장장 등 3명이 GS 칼텍스 여수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장흥군의 농가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양사가 각각 소 30마리를 준비해서 네. 소떼를 직접 몰고 가는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이날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장장이 타 공장을 방문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하자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놓고 남해화학 고위층의 지시가
가치가 있었지 않냐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 여수에도 농가들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왜 또 장흥까지 솥대를 몰고 가느냐 지역민들은 좀 당황해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달 이달에 이제 그 각 조합장 전국 조합장 선거가 있고 또 그 농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또 이렇게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행사지 않나 이런 그 의혹도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남해학은 그 GS 칼텍스가 그 동의를 하면은 그 소 60마리를 몰고 직접 그 장흥군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 장흥 군수의 경우에는 그 전 농협중앙회 그 본부장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선거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뒷말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GS 칼텍스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네. 특별한 어떤 대외적으로는 그 올해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네. 그 이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 뒷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번 그 소대 이런 지원 이벤트는 남해학이 그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내부에서도 그 직원들 스스로가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 지역 농가 지원이 그 여수 지역이 아니라 그 타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이에 대해서 또 지역 사회에서 계속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남해학 한 관계자는 네네. 사장님이 그 술자리에서 누구랑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소대 지원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나와서 추진하게 됐는데 네네. 왜 GS 칼텍스랑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는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 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며칠째 문 앞에 쌓여있는 우편물과 방치된 지팡이. 요즘 안 보이시네. 어쩌면 이것은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밖을 보며 지저대는 강아지. 무슨 일 생겼나? 어쩌면 누군가에겐 도움을 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해보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똑똑한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사회구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혁명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